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적당한 사람을 소개받아 1, 2년 정도 만나고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오랜 시간이었죠. 아마 그래서 내가 상대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곳은 저희 동네 근처의 한 독서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2년 전부터 따로 다니고 있던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이나 2주일에 걸쳐서 책 한 권 정도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개인적인 감상도 나눠보는 모임이었죠. 책을 좋아하기는 해도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피곤한 와중에 시간을 내서 혼자서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현실이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 강제성을 부여해준다는 게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죠? 아, 네.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왔었거든요. 그 사이에 새로 들어오셨나 봐요. 네, 원래 책은 좋아했는데 이렇게 모임이라도 해야 그나마 목표했던 양의 근사치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모든 강제성이 부여돼야 하는 거. 맞아요. 장기 출장이 있어서 못 가다가 오랜만에 다시 나갔더니 그 사이에 독서 모임에는 구성원들이 꽤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 바뀐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죠. 저희는 집에 돌아가는 방향이 마침 같아서 매번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공무원이시구나. 멋있으시네요. 멋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진상 민원인들 엄청 많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은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막 15근무를 끝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학교도 상당히 좋은 곳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3살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잘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저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근데 오빠는 왜 연애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뭐. 그동안은 시험 공부했고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할 엄두도 못 내고 있기도 했고. 그럼 이제 나랑 연애하면 되겠네? 너랑 연애하자고? 진심이야? 먼저 고백을 했던 것은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다짜고짜 고백을 던졌던 건 아니고 그동안 미묘하게 썸 아닌 썸을 타는 기류가 지속되던 와중에 꺼낸 말이었죠. 모임이 있는 날에만 연락을 하던 것이 나중에는 모임이 없을 때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는 사이로 바뀌어 갔거든요. 대화 주제도 책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정말 사소하다 싶을 정도로 별것도 아닌 내용으로 바뀌어 갔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도저히 남자친구가 고백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연애를 별로 못 해봤다고 하더니 영 쑥맥 같은 타입인가 싶었죠. 속이 터진 나머지 인생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남자에게 고백을 했고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31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 뒤로 저희는 3년간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연애에 조금 뚝딱거리며 서투른 타입이었어요. 그래도 애정어린 진심만은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진심이요. 저희는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시간을 쪼개가며 서로를 만났고 데이트하는 동안에는 지겨울 틈이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쌓여가는 행복한 추억은 덤이었죠. 그러다 2년 차를 지날 때쯤 저는 문득 남자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살고 싶어? 꿈꿔왔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 같은 거 있어? 나 딱 한 가지 있기는 해. 옛날부터 오래 해왔던 생각이야. 그래? 뭔데? 세상에서 제일 가정적인 남편이 되는 거. 그게 꿈이라고? 응.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는 다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내가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내가 와이프한테 잘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한테 잘하게 될 거고. 솔직히 말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보통은 결혼하면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와이프가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소망을 말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순간이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연애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실제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만날 만큼 만났고 알아볼 만큼 알아봤으니 이제는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곧장 양가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죠. 여태 우리 선웅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나 자랑을 많이 하든지 나도 도대체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할 지경이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도 가족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사이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선웅이가 워낙에 정이 많고 애가 착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동생도 잘 챙기고 듬직한 성격이었죠.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예비 시댁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와 5살이 어리다는 여동생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솔직히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에게서 워낙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출발하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인사를 가자마자 결혼이 파토가 났다느니 예비 시어머니가 막말을 해대서 헤어지게 되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젯밤에는 걱정이 되어서 밤잠이 다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그런데 막상 마주한 예비시댁 식구들은 다 평범한 분들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씀도 잘하시고 엄청 활달한 성격이시더라고요. 예비 시누이도 처음에는 조금 도도하고 새침한 느낌이었지만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게 먼저 질문도 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본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식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예비시댁의 첫인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집의 차례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보기 전부터도 하셨단 말씀이셨죠.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굳이 형편 어려운 사람이랑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은 많아도 이 사람처럼 서로 잘 맞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막상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며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고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기왕 할 거라면 이제 확실하게 허락을 해주자고도 하셨죠. 결혼도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선택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이제 반대 안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저희 진짜 잘 살게요. 신혼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대신에 결혼해서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 그,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꼭 지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남자친구와 두 번째로 찾아뵈었을 때 드디어 부모님께서 완전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선물까지 받게 되었죠. 저희 신혼집이요. 요즘 전셋값이 거의 매매값과 비슷하게 뛰어서 들어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바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시댁 도움은 한 푼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간 남자친구도 깜짝 놀라서 저를 돌아볼 정도였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는 부모님 말씀처럼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이 두 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친정에서 남편은 거의 친아들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잘해주셨다는 뜻이었죠. 저희는 3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 꿈꾸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들 결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이 좋은 걸 왜 진작하지 않았지 싶은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퇴근 후에는 남편과 시간 맞춰서 같이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주말에는 근교에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함께 가구를 보러 다니기도 했고 집에서 이리저리 인테리어 배치를 바꿔보며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도 좋았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사소하고도 중대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무렵쯤부터 남편이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실체였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나 조금만 쉬다가 할게. 1시간 전에도 그 소리 했었잖아. 언제 하게. 조금 있으면 배출 시간 지나잖아. 아이, 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오늘 안 하면 안 돼?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저는 한 중견기업의 총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제가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을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집안일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분배하자고 했었죠.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집안일로 다투다 지쳐 결국 헤어지는 커플이나 이혼하게 된 부부가 저희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당장 저희 사촌 언니만 해도 남편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타입이라서 이혼을 했었고요. 저희는 서로 잘하는 것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하면 남편이 청소기를 돌리는 식이었죠. 분리수거와 쓰레기 정리를 해두는 것은 비교적 꼼꼼한 성격인 제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 버리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고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렇듯이 저 두 가지는 배출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가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적어도 저희가 사는 곳은 정해진 시간에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집안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버리는 날짜를 잊어버렸나 싶어서 제가 알려주어도 시큰둥한 목소리로 나중에 하겠다며 계속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옷을 벗으면 나가기 싫은 건 당연하잖아요. 퇴근을 한 직후에 바로 버리고 들어오면 될 것을 꼭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루다가 마지못해 나가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버리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요. 오늘 안 버리면
쓰레기 또 이틀 동안 집에 놔둬야 해. 여름이라서 벌레 생길 것 같아. 저번에도 그랬었잖아. 아우, 그놈의 쓰레기 진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두어 번 재촉을 더하면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했는데 어떨 때는 버럭 성질을 내면서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생활을 하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성인이라면 본인이 만든 쓰레기를 본인이 치워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면서 누가 억지로 시키기라도 한 것 마냥 구는 모습이 너무 철없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쓰레기나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누워만 있지 말고 나 저녁하고 있을 동안 거실이랑 안방에 청소기 좀 돌려. 어제 돌렸잖아. 깨끗해서 안 해도 돼. 아까 거실 바닥에서 뭐가 밟히던데? 보니까 당신 손발톱 깎은 거 거기 튄 것 같아. 그냥 좀 하고 와. 내가 대충 치웠어. 치웠는데 왜 밟히냐고. 청소기 1, 2분만 돌리면 해결되는 걸 왜 안 해? 아, 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신발을 벗기 무섭게 창문을 열고 청소기부터 돌리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루에 두세 번씩 돌릴 때도 있었고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먼지가 굴러다니면 저에게 안 좋다면서 호들갑을 떨 정도였죠.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열심히 청소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러기 시작하니까 더 적응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나도 오늘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화장실 청소했어. 본인이 하기로 한 일은 열심히 좀 하자. 당신은 나랑 노동 강도가 틀리잖아. 나는 진상 민원인들한테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왔다고. 이제는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들다는 말이 거의 남편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힘들지 않아서 집안일을 하는 게 아닌데 맞벌이를 하는데도 남편은 본인이 하는 일이 저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단순히 민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사회생활이 더 빡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요구사항은 어찌나 많은지. 오늘은 나가서 외식하자. 아니면 배달 시켜 먹든가. 그냥 당신이 밥 좀 하면 안 돼? 나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지금 집에 돼지고기 없어. 다른 반찬거리도 없고. 오늘은 김치찌개 시켜 먹자 그럼. 왜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안 사다 놨어? 나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럼 당신이 지금 나가서 사오든가. 지금은 못 나가지. 내일 해줘 그럼. 나 저녁은 집에서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단 말이야. 본인이 요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요구사항은 어찌나 디테일한지. 거기다 입맛도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다른 찌개 국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맞벌이하는 아내가 매일 다른 찌개 국까지 만들어서 식사를 차리게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남편의 식성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해줄 때까지 남편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징징거렸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선배님이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매일같이 저녁을 차려주신다면서요?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노는데도 매일 배달시켜 먹자고 조르는데요. 네가 재수 씨한테 잘해야 재수 씨도 너한테 잘할 생각이 들지 임마.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잘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형수님은 어떻게 요리 솜씨까지 좋으세요? 요리 가지수도 이게 도대체 몇 개야? 형님은 매일 이런 밥 드시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집에 남편의 친한 대학 후배가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친한 후배였죠. 그런데 남편이 말도 없이 후배를 데리고 저희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후배는 죄송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가자며 끌고 왔다고 했고요. 며칠 전부터
은근히 손님 데려와도 되냐고 떠보기는 했는데 그게 하필 오늘일 줄은 몰랐었죠. 저는 당황해서 얼른 평소에 하던 것에 조금 더 더해서 몇 가지 요리를 해놨었거든요. 눈으로는 눈치도 없는 남편에게 레이저를 쏘면서요. 아무래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에 말없이 와도 본인이 이렇게까지 잘 얻어먹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질도 없이 손님을 데리고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았으니까요. 와이프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는 해.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나를 먹여야 한다고 1시간씩 요리한다니까. 나처럼 와이프한테 잘해. 그래야 서로 대접받고 살지. 듣고 있자니 하는 말이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구첩반상을 차리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처럼 해야 한다는 둥, 부부간에 서로 아끼면서 대접해줘야 한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정작 어제도 집안일 문제로 저랑 한바탕 했었던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변에 불화를 겪고 있는 부부들 상담까지 자청해서 해주더라고요. 원래도 남편이 남에게 보여지는 본인 이미지와 체면을 좀 많이 중시하는 타입이기는 했는데 요즘은 아주 거기에 심취한 것만 같았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현실을 혼동하는 것도 무슨 병이라고 하던데 저는 기가 차서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처럼 보여주고 싶으면 자기 와이프에게 잘하거나 할 것이지 제 말은 끔찍하게도 안 듣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남편이 그러면서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에 있는 시누이였어요. 갑자기 어디가? 지은이 집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해서. 지은이는 시누이 이름이었어요. 아니, 아가씨네 집 에어컨 고장난 게 당신이 가면 해결이 돼? 수리기사를 불러야지. 기사는 불렀다는데 며칠 걸린다네. 더운데 답답하니까 내가 가서 일단 좀 보려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우리 집에 고장난 선풍기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에어컨을 고쳐. 그리고 그 집엔 서방님도 계시는데 고쳐도 그쪽이 고치겠지. 그럴만도 했던 게 문과 출신의 공무원인 남편인데 반해서 시누이의 남편은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였거든요. 설령 에어컨을 고친다 해도 그쪽이 고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귀뚱으로도 들은 척을 하지 않고 아무튼 일단 나가보겠다며 기어이 시누이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에어컨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걸 또 부른다고 가는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밖에도 수시로 정말 별의별 일로 남편은 시누이를 챙기러 다니고는 했거든요. 어찌나 애틋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정말 제가 아니라 그쪽이 와이프 내지는 남편 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그저 남편이 가족에 대한 정이 깊구나. 시누이가 어려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챙기는 편이었구나 하고 생각한 정도였거든요. 단언컨대 이 정도로 유난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 전에 결코 쉽게 생각하고 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혹시나 제가 시누이와 싸우기라도 한다면 남편이 과연 내 편을 들어줄까 싶을 정도였어요. 가족은 똘똘 뭉친다고 했었나요? 반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완전히 남편의 편이었죠. 문제는 그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고요. 최근에 남편은 새로운 취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골프였어요. 이제 저희 나이쯤 되니 그렇지 않을 것 같던 친구들도 슬슬 골프를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골프가 유행을 넘어 거의 취미생활의 범주에 들어간 느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즐겨야 하는 취미라고 생각했었죠.
실제로 사치스러운 취미가 맞았고요. 골프를 치는데 필요한 돈은 또 얼마나 많은지 거의 돈 잡아먹는 하마더라고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거의 매일같이 거기서 연습하고 살다시피 하더니 얼마 후에는 연습장을 가고 이제는 아예 주말마다 직접 라운딩을 나가서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골프채는 또 가격이 얼마고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뭐 야근이라도 하는 거야? 야근은요. 이 사람 요즘 골프 친다고 정신 없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골프를 친다고? 네. 예전에는 친구놈들이 하자고 할 때는 전혀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요즘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취미도 나이 따라 바뀌나? 능청스럽게 대꾸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골프 같이 치자는 친구들은 다들 금수저라며 우리 같은 서민이 취미로 골프 치는 게 말이나 돼? 답답한 소리 하네. 뭐 취미가 금수저 취미, 흙수저 취미 다 따로 있어? 좀 아껴가면서 치면 되는 거지. 요즘 골프는 개나 소나 다 치더라. 아껴가면서가 안 되니까 그렇지. 당신 이번 달 골프 친다고 돈을 얼마나 썼어? 골프채 세트로 사들인 것만 해도 당신 월급을 넘어. 그거 얼마인지 기억은 나? 그랬더니 저희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골프 치는 건 당연하다더라. 너희 남편 이제 40인데 골프 좀 시작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남편을 잡아대고 있어? 그래요, 새언니. 내 주변의 친구들 남편도 다 골프 치던데. 너무 생각이 꽉 막힌 것 같다. 아니, 공무원이 무슨 골프를 쳐요. 월급을 거의 골프에 갖다 붙는 수준인데 지금. 편들 게 없어서 이런 걸 편을 들고 있나 싶었습니다. 흙수저 집안에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이 골프가 사회생활인 게 말이 되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씀씀이를 줄이면 될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는 너도 무슨 미술학원인지 뭔지 취미생활하는 거 있잖니. 너도 그거 하면서 너희 남편 취미는 왜 못하게 막아? 골프는 나중에 인맥이라도 쌓지. 너야말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썩어나니? 그러면서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순간 3명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이건 뭐 더 말이 안 통하는 수준이다 싶었죠. 제가 다니는 미술학원은 한 달에 20만 원을 내는 곳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하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죠. 아마 남편도 한 달에 그 정도 금액만을 쓰는 취미를 즐겼다면 저 역시도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저는 더 이상 대꾸를 할 생각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교롭게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학원을 관두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시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된 셈이었죠. 그랬더니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 시댁에서는 본인들 말을 듣고 학원을 관둔 줄 알고 더 기세등등해지더라고요. 시댁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면서 재촉을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전에 저희는 분명히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던 딩크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는 애 낳으면 퇴사해야 해요. 눈치 줘서 무조건 쫓아내거든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요. 그럼 저 집에서 애 키우면서 일 안 하고 있어도 되나요? 일을 안 하다니 왜 일을 안 해? 그럼 애만 낳고 그다음부터는 집에서 놀겠다는 거야? 하다못해 나가서 마트 캐셔라도 해야지. 안 쫓겨나는 직장으로 애 낳기 전에 슬슬 알아보면 안 돼? 옮기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말에 못 들을 거 듣기라도 한 사람처럼 벌어 화를 내시더라고요. 거기다 남편도 까마귀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술술 장단을 맞추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잘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왜 계획에도 없는 애 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왜 말을 바꿔? 분명히 애 안 가지기로 합의한 거잖아. 그 이야기는 제가 워낙에 단호하게 대답한 탓에 거기서 마무리되었지만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만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틈만 나면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야 계속 못 들은 척 두 귀 닫고 살았지만요. 그 사이에 신우이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누구라도 애 하나 낳으면 그래도 시댁에서 저러는 게 좀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튀더라고요.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시댁에 들리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함께 찾아갔던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조리원에서 막 나온 지 일주일쯤 되던 시점이었죠.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 아파트랑 지은이 아파트랑 당분간 좀 바꿔서 사는 게 어떠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바로 되물었습니다. 뭘 또 되묻고 있어? 방금 내가 한 말 그대로다. 둘이서 집 바꿔서 살라고. 너희 시누이가 이제 애도 낳았는데 좁은 집에 계속 살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않겠니? 너희는 두 식구니까 15평대 살아도 충분할 거 아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넌 애도 없으면서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 영영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바꿔 살라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냐?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말이 없어? 나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데. 뭐라고? 되묻는 제 기세가 너무 사나워 보였는지 남편은 조금 우물쭈물 하려던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침 한 번 삼킨 후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저를 타이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헛소리를요. 당신도 알잖아. 지은이가 워낙에 몸도 약하고 면역도 안 좋아서 임신 기간 동안 많이 힘들어했던 거. 그래서?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더 힘들 거 아니야.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되더라고.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야 애도 없고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2년 정도 조카 클 때까지만 바꿔 살면 안 될까? 저는 순간 가슴속에서 폭발할 것만 같은 우울분을 느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집은 우리 집에서 해준 신혼집이야. 기억은 해? 알지. 아니까 이렇게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한 식구잖아. 힘들 때 서로 이해해주고 조금만 희생하면 안 될까? 당신만 조금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족이잖아. 제 몸이 화산이라면 당장이라도 터져버리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온갖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듣고 겪어왔지만 이번만큼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하다 이제 진짜 너희가 선을 넘는구나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저런 소리를 제 앞에서 할 생각을 하겠냐고요. 저는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되돌려줘야겠다 싶었거든요. 일단 그날의 일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로 대충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남편과 지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 저는 모처럼 식사 대접이나 하자는 말로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모두 집에 초대했죠. 특별할 건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 신혼집은 남편의 직장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씩 동료나 선후배들이 집에 찾아와 식사나 차를 마시고 가기도 했었거든요. 비록 수고롭기는 해도 남편이 워낙에 사람들을 초대해 밥 먹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니 저도 종종 요리를 해주고는 했었고요. 예상대로 남편은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며 유난히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초대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거의 회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부서에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더라고요. 저는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상다리가 휘어져라 음식을 차렸습니다. 와, 이건 거의 한정식집 수준인데요. 저희가 너무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식사하는 정도라고 해서 왔는데, 아이고, 무슨 한정식집입니까? 그냥 많이들 오신다고 해서 준비한 거예요. 평소에도 제 처가 워낙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냉큼 말을 받아서 자랑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죠. 본인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와이프, 가정적인 남편 연기를 이렇게 또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그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우리 선웅 씨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복 받기는 했죠. 세상 어느 남편이 맞벌이하는 와이프를 이렇게 부려먹겠어요.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저를 들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죠. 명절이 지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늘어난다잖아요. 이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그 양반들 심정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 매일이 명절이거든요. 여보, 무슨 농담을 그렇게... 당황한 남편이 헛손질까지 해가며 제 옷자락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저녁을 안 해주면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저녁을 해준다고 또 끝이 아니에요. 자기는 찌개가 먹고 싶네, 매일 다른 국이 먹고 싶네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는지. 제가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해주는 거예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차라리 그 편이 나아서요. 무슨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니야? 당신 얼마 전에도 내가 원하던 반찬 안 해줬다고 그걸로 일주일을 트집 잡고 징징거렸잖아. 삐져서 말도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활짝 웃으면서 주위를 한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슬그머니 수저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헛기침을 하면서 물만 들이키는 손님들도 있었고요. 남편은 이제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힘들게 차린 거니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후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 10여 분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집에 돌아갔더니 손님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손님들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 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시침이야? 사람들 모아놓고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아니, 나는 그냥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아, 혹시 당신이 했던 일이 남한테 알려지면 망신살 뻗치는 일이었던 거야? 미안해, 나는 몰랐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편의 실체를 다 까발리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아주 난리치는 남편을 저는 정말 몰랐다는 얼굴로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가슴을 턱턱 치기를 반복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저는 또 친정에서 골프채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보란 듯이 거실 테이블 한복판에 전시해 두었고요. 당연히 그걸 보고 놀란 남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구 거야? 아, 그거 내 골프채야? 한번 썼다고 싸게 파는 분이 계시길래 저렴하게 중고로 드렸어. 무슨
이 비싼 걸 왜, 당신이 골프채를 왜 샀는데? 왜는 왜야. 나도 골프 좀 즐겨보려고. 당신이 그랬잖아. 요즘 골프 치는 사람 널리고 널렸다고. 그렇게 재밌다는데 나도 이제 재밌는 것 좀 즐겨봐야지.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 나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 전에 나도 골프 연습 많이 해놔야지.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골프채는 남편이 산 골프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격대였어요. 당연했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애지중지하시는 엄청나게 비싼 골프채였거든요. 남편도 가격대는 알고 있을 테니 그게 아무리 중고라도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있었을 테고요. 나중에 남편은 그래 네가 골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하는 얼굴로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쪽 운동을 전혀 즐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풀에 지쳐 좀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예상을 깨고 매일같이 연습을 하러 다녔습니다. 퇴근 후에는 무조건 골프 연습을 하러 나갔고 주말에는 하루에도 3번씩 나가기도 했었죠. 나중에는 개인 레슨까지 받아야겠다는 제 말에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만둘 테니까 당신도 그만둬. 당장! 왜? 나 한참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그만두려면 당신이나 그만두든가. 당신 골프채를 지금 몇 번이나 바꾼 줄 알아? 그리고 주말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밖으로만 나돌잖아. 당신도 주말마다 이렇게 나돌아다녔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알았으니까 그만한다고 놔둬. 제가 그렇게 말려도 꼼짝도 안 하던 인간이 저도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매일같이 돈을 펑펑 써댔더니 결국 얼마 못 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싶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제가 일부러 야근을 신청해서 더 늦게 들어오고는 했거든요. 그리고 집이 개판이 되든 돼지우리가 되든 그냥 내버려 두었죠. 남편이 본인 몫을 할 때까지 혹은 본인이 더 이상 못 견뎌 뭐라고 할 때까지요. 이제는 저녁밥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바쁘고 힘들어서 저녁은 못하겠어. 그래서 밥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야? 응. 나는 저녁까지 구내식당에서 먹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도 사 먹고 들어오든가 싫으면 당신이 해 먹든가 알아서 해. 당신 도대체 왜 이래? 그 생활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여태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시위도 이어졌고요. 야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컵라면에 햇반을 돌려먹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퇴근한 저를 못 본 척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마치 떠다니는 공기처럼 못 본 척 했고요. 그러던 날들이 대략 한 달쯤을 더 지났습니다. 결국 오기를 부리던 남편은 두 손 두 발을 다 든 채로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제발,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데? 불만 있으면 말을 해. 사람 피 말리지 말고. 나 불만 없는데? 그전에는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너무 편해.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앞으로 계속 나랑 이러고 살 거야? 글쎄, 불편한 게 없는데 뭘 고쳐야 해? 지금 딱 좋다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남편은 저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다 말다 저를 어르고 달랬다가 화를 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요. 제가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니 저런 반응이 나왔겠죠. 아마 그동안 저의 심정이 이랬다는 걸 이해나 하고 있을까요? 결국 남편은 끝에 가서는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뭔지는 몰라도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또 빌고 있어? 그냥 전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전처럼 돌아오라고.
너도 네 기분대로만 사는데 나는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나한테 이기적이라며.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아직 보지도 못했지? 아마 그때가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날 저 사람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거의 100번쯤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날밤을 새워가며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았죠.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꿈 같은 가정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채로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몰랐다고요. 그러면서도 변명은 잊지 않고 늘어놓았고요. 저를 다시 설득해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지 오래였죠. 그걸 남편도 깨닫게 된 순간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지인에게서 남편이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의 다정한 남편에서 와이프를 있는 대로 부려먹다가 결국 이혼남이 된 인간으로요. 이번 일로 그 인간이 깨달았을까요? 배려와 희생은 서로를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본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야기처럼요. 저는 이제 남편이 사라진 집에서 편안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었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